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김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선영입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직 사퇴를 발표한 뒤에 첫 거래일이었던 현지 시간 22일 뉴욕 증시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32% 상승을 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58% 상승했습니다. 또 S&P 500 지수 역시 1.08%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S&P 지수는 지난달 5일 이후 한 달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또 엔비디아와 퀄컴 역시 4%대 넘게 급등하면서 대형 기술주들이 반등해주는 흐름 보였는데요. 특히 엔비디아는요, 이 미국 정부의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 중국 시장용 플래그십 AI 칩을 새로 개발 중이다라는 소식과 함께 5% 가까이 급등해 주었습니다. 4.76% 상승하며 마감을 했고요. 동시에 반도체 관련주들 역시 대부분 상승해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로 인해서 해리스 부통령이 새 민주당의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해리스의 대세론이 굳어져 가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 읽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에서는요, 사실 트럼프에게 바이든이 오던 해리스가 오던 트럼프가 좀 우세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우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94% 이상으로 높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술주와 빅테크 기업 위주의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뉴욕 증시 간담회는 3대 증시 모두 상승하며 마감을 해주었는데요. 우리 시장도 어제 부진한 모습을 딛고 오늘은 상승 출발해 주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빨간불을 켰습니다만 어제 낙폭이 워낙에 컸었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미증시가 분명하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좀 비슷하게 가기보다는 좀 약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상승으로 시작을 했지만 상승분을 거의 반납한 모습이고요.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외국인의 순매도 1위는 그래도 삼성전자를 많이 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자동차 쪽 분위기 좋았고요. 바이오에서 전체적으로 중심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도요. 코스피와 지수 흐름이 결이 비슷했습니다. 오전에 참 좋았었는데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모습이었고요.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동반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오후장에는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승 종목이 660여 개가 넘어가면서 그래도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도 바이오주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힘을 내주고 있는 우리 시장 계속해서 장 마감까지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스타는 화제의 종목들을 집중 탐구하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또 하정민 교수와 함께 알아보는 부동산, 위클리 부동산 이슈까지 다양한 수다 주제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오늘 시장 마감 전 짚어보는 우리 시장의 특징적 흐름 분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후의 경제수다 오스타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성희수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하루 종일 비가 그쳤다 내렸다 오락가락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우리 증시는 그나마 고개를 들어올린 모습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발표한 후 첫 거래일이었던 어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대형 기술주들이 반등을 해줬고 엔비디아도 시원하게 쏘아 올리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증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오늘 상승 출발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면서 상승폭을 다소 줄여나가는 모습 보이긴 했지만요. 여전히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장중에 2796선까지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조금 내려서 2779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5% 오른 81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이 5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했습니다. 2025억 원 홀로 물량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도 오늘 매수 전환에 나섰습니다. 기관이 231억 원, 외국인이 2015억 원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 개인과 기관 모두 어제와 다르게 다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이 오늘 매도에 나서면서 1,758억 원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 흐름 보여주면서 기관이 592억 원, 외국인이 1,144억 원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1위부터 5위입니다. 네, 반도체 두 대형주가 오늘 서로 다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출발 자체는 서로 상승 출발 같이 나섰으나 오늘 삼성전자는 홀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33% 오르면서 8만 5천 전자에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현재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차는 오늘 3.53% 오르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우선주 똑같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기아, 완성차 쪽이 오늘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완성차 섹터를 중심으로 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좋은 오름세를 그대로 유지해주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오늘 하락세 보이고 있네요. 반면에 KB금융은 오늘 0.35% 오른 86,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관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으로 금융주의 매수를 몰리고 있다는 소식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입니다. 오늘 2차 전지주 단이 오늘 서로 다른 흐름을 보였다가 현재는 같이 하락세를 걷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 0.83% 내린 17만 9,6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1.36% 내린 94,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간밤에 테슬라는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아직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서 계속해서 2차 전지주 단 흐름 어떻게 이어갈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테오제는 오늘 8%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8.14% 오른 28만 5,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HLB와 삼천당 제약 모두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선 제약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엔캠이 오늘 1.78% 오르면서 18만 9,2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다소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8% 내린 9만 2,8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그중에 리가캠 바이오는 다시 한번 3.9% 오르면서 제약바이오 섹터에 힘을 보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선 불확실성을 종잡을 수 없는 상태가 이어져 있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이제부터는 실적 발표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 따라서 투자 전략 현명하게 세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양시장 모두 현재는 상승해주면서 힘을 좀 내어주고 있습니다. 어제 하락이 굉장히 좀 마음 아팠던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크게 좀 반등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시장 지켜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후장 들어서면서 상승분을 조금 반납해 나가는 모습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아직 우리 시장 마감하지 않았으니까요. 끝까지 힘을 더 내볼 수 있도록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시간입니다. 자, 오늘 앵커들의 수다 시간에서 처음으로 함께 이야기해 볼 내용은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선영 앵커님, 네. 김영란법 아시죠? 그렇죠. 되게 네. 오래전부터 좀 익숙하게 들어온 네, 단어죠. 맞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익숙한 이유가요. 이 김영란법이 벌써 20년이 되었다고 해요. 오, 네. 그런데 이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식사 접대비 한도가 그동안 3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5만 원으로 인상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8년 만에 첫 인상인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식사 접대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높이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청탁금지법 한도 조정은요, 입법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을 거친 뒤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오후의 경제수다 마켓나우에서도 네. 그동안 이제 자영업자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맞아요. 했었던 네네. 것 같아요. 또 최근에는 최저임금도 오르면서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나눴었는데, 자, 이런 사실 정책으로 인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좀 트일 것 같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 그래도 자영업자들이 이 5만 원이라는 식사비가 여전히 또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는 네.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에 전국 외식업체 13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업체들이 생각하는 식비의 적정 상한액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래도 5만 원보다는 높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83,936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달 한국소비자원 기준으로 서울의 평균 냉면값을 측정해봤습니다. 네네. 네, 올여름 드셨을까요? 네, 저도 먹었어요. 근데 냉면 네. 값이 진짜 비싸죠. 네, 너무 비싸더라고요. 맞아요. 실제로 한 12,000원 정도 수준이 되는데 네.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32.5%가 어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그런데 20년 동안 어쩌면 동결되어 있던 그렇죠. 접대비였으니까 사실 좀 물가랑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계속해서 물가는 상승하고 있는데 이 식사비는 3만 원 그대로인 채로 유지가 됐던 겁니다. 언제부터 좀 이 금액으로 정해졌나 했더니 2003년에 공무원 행동 강령이 제정되면서 시행이 된 법인데요. 그때부터 무려 20년간 유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외식 업계에서는요, 이런 청탁금지법에 담긴 식사비 한도를 좀 높여야 한다라는 의견이 꾸준히 있어 왔거든요.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좀 가속화되고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계속 제기되면서 한도 상향에 나서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는요, 지난해 말부터 국민 의견을 수렴에 나서는 등 청탁금지법 한도 조정 작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이 한도 상향이 도리어 이 외식 물가를 자극해서 다시금 또 음식 가격들이 인상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달 초 국민의힘이 이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늘려야 한다라고 정부에 건의하게 되면서 이 조정 작업이 좀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외식업계에서는 물론 5만 원도 너무 낮아요라고 네.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3만 원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좀 환영하는 분위기는 맞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뭐 인건비서부터 원재료, 공공요금 다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이제 와서 좀 너무 늦게 시행이 된 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식사비 한도를 좀 늘리다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유연해지고 이런 자리도 이제 좀 자유로워지면서 네. 소비 심리가 좀 회복이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식당들이 1인당 5만 원이 넘지 않는 이른바 신김영란법 메뉴를 이제 속속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이게 생각이 났어요. 사실 5만 원이라는 게 또 상징적인 금액이 됐잖아요. 네. 저 예전에 명절 때도 이제 5만 원권이 처음 나왔을 때 그렇죠. 저희가 용돈을 3만 원 받을 거를 5만 원이라는 그렇죠. 지폐를 신권을 받았죠. 네.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되게 또 상징적인 식대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5만 원이라는 것이 신김영란법의 새로운 기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자영업자분들의 고충 우리가 좀 굉장히 많이 좀 다뤄보고 또 생각해봐야 할 문제 중에 하나인데 통계청에 따르면 이 올해 상반기 실업자 중에서 지난 1년 새 자영업자로 좀 일한 사람은요. 1년 전 2만 1,000명에 비해서 23.1% 급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폐업을 한 뒤에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좀 많이 늘어났다라는 안타까운 이야기인 거죠. 자, 이 시행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되는 이른바 신김영란법. 이르면 좀 추석 전에 인상이 되고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김영란법을 시작으로 좀 소비 심리까지 잘 좀 살아나면서 외식업계도 같이 웃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우리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어제에 이어서 좀
좀 오늘도 좋은 흐름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호재들이 좀 이어지는 가운데 옵티머스라는 인간형 로봇. 저는 사실 이걸 굉장히 많이 상상했었거든요. 나 대신 네. 똑같이 생긴 해안 로봇이 가서 일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자,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인간과 비슷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옵티머스라는 인간형 로봇을요, 내년부터 공장에 투입한다라는 어마어마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옵티머스라는 이름도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저희 그 로봇 영화의 네, 실제 주인공이잖아요. 실제로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요, 내년에 테슬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인간형 로봇을 일단 소량 생산하고 2026년에는 다른 회사들도 사용할 수 있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량 생산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 X 다들 아시잖아요. 네. 이 미디어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현재 현대자동차 산하의 보스톤 다이맥스와 일본 혼다에서도 수년간 개발을 해왔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 장면이 되게 영화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벌써 AI 시대라는 게 조금씩 체감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좀 일하기 열악한 환경이라든지 노동력을 구하기 어려운 구조, 그다음에 조금 반복적으로 작업을 하는 지루한 작업 환경을 위해서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림을 보니까 정말 이 미래 시대에 있을 법한 그런 로봇이 아닌가 싶은데, 테슬라는 사실 2022년 9월에 범블비라는 이름의 옵티머스 로봇의 첫 번째 세대를 내놓았었습니다. 회사는 올해 공장 내에서 이 두 발로 이렇게 걷는 로봇의 두 번째 세대가 티셔츠를 접는 영상을 공개했어요. 보셨어요, 네. 혹시? 봤습니다. 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경계하진 않았어요. 예. 아이, 저 정도 가지고 인간을 그런데 대체한다고. 나름 잘 접던데요. 네. 자,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 네. 주가가 간당 5% 이상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여기에 이 테슬라 로봇 호재와 함께 우리 국내 시장의 로봇 관련 주들도 함께 들썩여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휴림 로봇이나 두산 로보틱스, 엔젤 로보틱스, 유진 로봇, 에브리봇과 같은 국내 첫 인간형 로봇 개발 소식과 함께 이 로봇 관련 종목들도 모두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오늘도 좀 좋은 흐름들 좀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국내에서 첫 인간형 로봇 휴보를 이을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르면 연내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소식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드디어 나오는 건가요? 이 아까 말씀 주셨던 이제 범블비가 네. 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이제 지난 9월에 출시된 옵티머스 시제품은 이제 옷을 접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네. 손가락이나 이런 팔다리가 움직이는 게 훨씬 자유롭고 자연스럽고 요가까지 한대요. 요가요? 저보다 나은데요. 네. 자, 이렇게 좀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진짜 AI 시대가 좀 피부에 와닿는 것 같은데 네. 자, 이렇게 테슬라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이 최근에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휴머노이드 개발에 굉장히 뛰어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또 가만히 있을 삼성전자가 아닌데요. 그렇죠. 2030년까지 반도체 부인 공정을 위한 로봇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진짜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증권가에서는요, 이 로봇 업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우려를 해왔습니다. 연초 이래에 계속 20에서 30%가량 좀 조정을 받는 기간들이 오래 이어져 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 금리 인하가 좀 시작이 되면서 또 로봇 수요도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적이나 수주 잔고까지도 좀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이 테슬라의 좋은 소식이 국내 로봇 관련 종목들의 주가도 좀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계속 이렇게 좀 로봇 관련 종목들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 주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도 요즘 굉장히 핫한 주제입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정말 빠르게 좀 이 산업이 좀 빨리빨리 진척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제약사들이 대거 진출하고 있는
비만 그리고 당뇨에 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전 세계의 이 비만 치료제, 비만약 시장이 2030년까지 약 13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내 제약사들의 개발 경쟁도 굉장히 뜨거워졌는데요. 대웅제약, 한미약품, 동아ST와 같이 다양한 제약 종목들이 미국에서 열리는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비만 당뇨약 연구 성과를 공유한다라고 합니다. 네, 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비만 기준은 사실 좀 타이트할 것 같아요. 네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최근 한국인의 건강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당뇨라고 합니다. 사실 그렇게 체감을 하지는 못했어요. 네, 맞아요. 저도 이렇게 단 걸 좋아하긴 하는데 30세 이상 기준인데 7명 중에 1명이 당뇨병이래요. 생각보다 많은 많네요. 수치죠. 네. 그래서 실제로 당뇨병 환자가 이미 600만 명을 오, 넘어섰기 때문에 많습니다. 네. 되게 많은 인구가 이제 혈당 관리가 좀 필요한 세대가 된 것 같고요. 예전에는 이제 비만이나 당뇨 이런 것들이 관리 차원으로 좀 인식이 됐었다면 네. 이제는 치료를 받아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질병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뇨라는 게 어느 정도 비만이랑 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비만이 늘어나면은 이제 당뇨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데 되게 또 흥미로운 사실은 30대 청년 비만층이 가장 많대요. 그래요? 왜일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적정 체중으로 보이고 되게 슬림해 보이셔도요. 네네. 내장 비만이라든지 아. 당뇨를 앓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저희도 왠지 네, 저는 맞는 것 네. 같아요. 자,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30대 비만과 당뇨 증가가 전 연령대에서 많다라고 하니까요. 전 굉장히 좀 놀랍고 의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요즘 굉장히 좀 많이 이야기가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네. 뭐 혈당 스파이크, 그다음에 혈당 다이어트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또 우리가 당뇨 그리고 혈당, 뭐 다이어트, 비만 이러한 키워드들과 좀 익숙해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30대 비만과 당뇨 환자가 많아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당뇨와 비만에 관련한 치료제에 집중하고 있고요. 또 단순히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들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까지 좀 치료할 수 있도록 가능성 있는 약품들 많이 개발해 나가면서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도 좀 급부상하는 섹터가 되었습니다. 자, 국내 제약사에서는요, 비만 치료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천당 제약이 눈에 띄는 성장을 보였거든요. 앞으로 또 성과가 기대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분야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패치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한다라는 소식에 라파스가 상한가를 만들어내기도 했었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제약바이오 종목들 관련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궁금한 건 네. 우리가 이 30대가 가장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당뇨와 비만 이야기가 좀 많이 네. 나오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과거보다 최근에 들어서 이런 질환의 증가율이 좀 높아진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크게는 우리가 유전적 요인이 있고 환경적 요인을 얘기해 주시는데 저는 이제 환경적 요인은 대부분 식습관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났던 게 혜연님 혹시 이 릴스 아세요? 어떤 거요? 선배 저 탕후루 마라탕 사주세요. 네. 탕후루도 같이 탕 후루루루 막 이런 네. 거 릴스도 있잖아요. 너무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이렇게 좀 자극적이고 단 음식들이 굉장히 생활에 밀접하게 있다 보니까 맞아요. 식습관이 좀 변화가 되면서 청년 비만과 당뇨도 좀 많이 늘었다고 하고요. 간편식, 배달식도 또 한몫을 하기 때문에 이제 좀 스스로 잘 이렇게 좀 케어를 해보는 이런 시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모르는 새에 당뇨가 굉장히 우리에게 가까이 네.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건강관리 유념하시면서 혹시 나는 당뇨와 가깝지 않은가 체크해 보시는 생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켓나우 함께 해봤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시각은요, 3시 24분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 마감까지 약 6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 전에 오늘 꼭 살펴봐야 하는 특징적인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죠. 이 시각 특징주 탑5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어제까지는 좀 혼란스러웠던 우리 증시, 오늘은 입가에 미소를 좀 띌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인상적인 종목들이 우리 시장을 주도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탑5 시간입니다. 먼저 5위입니다. 5위는 SGC 에너지입니다. SGC 에너지의 상반기 영업이익이 에너지 사업의 호조를 힘입어 지난해 연간 실적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SGC 흐름 주가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5% 넘게 상승하고 있고 26,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SGC 에너지는 올 상반기 매출이 1조 1,655억 원, 영업이익은 1,192억 원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좀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무려 252%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인데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해외 수주 프로젝트가 점진적으로 실적에 반영된 결과라고 합니다. SGC 에너지의 호실적은 발전과 에너지 사업이 견인을 했는데요. 하반기에도 연료 가격의 안정세가 좀 찾아올 것이라고 전망이 되면서 안정적인 실적 전망, 기대감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4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등장한 현대로템입니다. 어제 현대로템이 2분기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면서 상승 마감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상승세 계속 이어받으면서 장중에 52주 신고가도 경신을 했고 현재는 8%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는 조금 정량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망치와 실적을 좀 언급드렸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은 정성적인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분기에 잠시 주춤했던 K2 전차의 수출 물량이 지금 2분기에 정상화가 되면서 실적 개선을 이끌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상태입니다. 1분기에 K2 전차가 좀 주춤했던 이유는 한국군의 상환 물량 생산 부하 증가 때문인데요. K2 전차의 납품 물량 증가로 향후 분기별 실적은 지속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하면서 현대로템 2분기에는 무려 1,000억 원까지 실적 전망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위입니다. 3위는 두산입니다. 두산이 지배구조 개편에 나섰습니다. 그중에서 지주회사인 두산, 가장 최고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소식에 오늘 두산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무려 6거래일 만에 반등인데요. 현재 4% 넘게 오르면서 20만 3,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두산 지배구조 개편의 활용 점정이죠. 바로 두산밥켓의 자회사로의 편입입니다. 이번 개편은 총 3단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인적 분할이 그 첫 번째고요. 에너빌리티의 신설 법인과 로보틱스의 합병이 두 번째, 마지막으로 그렇게 합병된 로보틱스와 밥켓의 합병이 최종 단계입니다. 이에 대해 연구원들은 이번에 지배구조 개편이 성공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두산밥켓에 대한 지배력 증가와 또 두산밥켓의 이익 현금 배당 유입을 꼽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적으로 두산 로보틱스의 재무 안정성 확보에 따른 관련 리스크 해소도 수혜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위입니다. 2위는 자동차 대표주입니다. 최근에 주가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었던 자동차 대표주인 현대차와 기아가 오늘 주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모두 지난 17일부터 좀 4거래일 동안 하락세가 지속됐었는데요. 그렇다면 현대차부터 오늘 지금 현재 주가 흐름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현재 3% 넘게 상승하고 있고 26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총 5위권에 안착을 하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와 동일하게 3% 넘게 오르면서 11만 9,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합니다. 우선 바이든 사퇴 이후에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면서 트럼프 관련 정책 불안이 좀 감소한 게 영향이 가장 큽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의 관세를 10%까지 높이고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자동차주에 대한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킨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정세가 조금 변화하면서 트럼프 영향이 일부 축소되면서 자동차주의 매수세가 지금 증가한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로는 이번 주에 현대차와 기아 모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전망은 현재 좀 우호적인 상태입니다. 전기차 캐즘에도 불구하고 역대 2분기 최대 실적을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두 기업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합산해보면 8조 원을 현재 목전에 앞두고 있는데 지난해보다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또 자동차 업계 최대 성수기인 3, 4분기가 현재 남아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현대차와 기아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30조 원까지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 나왔습니다. 네, 대망의 1위 발표하겠습니다. 1위는 웹툰 관련주입니다. 이 나스닥에 상장한 웹툰 엔터테인먼트주가 오늘 장 초반부터 좀 강하게 주가가 상승했다는 소식에 국내 관련주들이 일제히 장 초반부터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모기업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14거래일 만에 공모가를 회복하면서 16% 넘게 올랐는데요. 이에 국내 웹툰 관련주들도 동반 상승세 보였습니다. 관련 기업들 주가 상황 현재 마감한 상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스터블루는 14% 넘게 오르면서 현재 1,972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또 다음으로 키다리 스튜디오가 있는데요. 키다리 스튜디오는 1.97% 상승하면서 3,885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지난 27일에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에 상장을 했었습니다. 이 상장 첫날에는 공모가를 좀 훌쩍 넘기면서 마감해서 기대감을 좀 높였지만 이후에는 주가가 계속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골드만삭스가 네이버 웹툰에 대해서 주가가 3배 이상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밝히자 주가가 반등을 했고요. 이렇게 국내 웹툰의 투자 심리를 자극한 상황입니다. 국내 웹툰의 앞으로의 행보 조금 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탑5 시간이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5가지 특징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또 자동차 대표주들 그리고 웹툰 관련주들이 상위에 좀 포진해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뭐 자동차는 밸류업 정책과 함께 조금 상승하는 흐름 보이다가 최근에는 또 조금은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 기대감과 함께 오늘은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도 함께 좀 상승해주고 있는 좋은 흐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은 오늘 이렇게 조금 힘을 내주는 모습 보여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특징주 보고 오는 동안 우리 시장 마감이 됐는데요. 우리 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세요. 네, 7월 23일 화요일 우리 시장 현재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장 오랜만에 반가운 동반 상승부를 켜줬습니다. 모두 현재 강보합권에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미국에서는 대선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해소된 모습이었지만 우리 시장은 아직까지는 그 불안이 완벽하게 해소되지는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드라마틱한 좀 상승률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분 좋은 시작과 끝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지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0.39% 오르면서 2,780선 아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한 상승률 보이면서 0.26% 오른 812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상승세가 좀 눈에 띕니다. 외국인이 기관보다 더 많은 물량을 담아내고 있고요. 오늘 기관과 외국인 모두 자동차, 금융, 음식료 업종에서 좀 많이 물량을 담아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홀로 1,800억 원 넘게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수급도 코스피와 같은 매매 동향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특히 오랜만에 기관의 매수세 전환이 유난히 반갑습니다. 함께 쌍끌이 매수해주고 있고 개인 역시나 홀로 1,800억 원 넘게 물량을 덜어내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양시장 내일은 조금 더 반등세 보이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우리 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반등하는 힘이 조금은 보여줬는데요. 5거래일 만에 상승한 코스피 시장, 내일도 계속해서 좀 힘을 내주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께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 준비되어 있죠? 위클리 부동산 이슈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동산 재테크 굉장히 항상 고민되는 부분이실 텐데요. 자, 이런 고민들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 하정민 교수님과 함께 투자 이슈부터 전망까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일주일 만에 뵈니까 또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좀 질문 드릴 내용은요, 바로 이 단기 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리 인하 그리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부동산 단기 매도인 비중이 최근 5년 중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22일 부동산 플랫폼에 따르면요, 2024년 상반기 소유권 매매 이전 등기 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집합 건물을 매도한 사람 가운데 보유한 지 1년 이내에 다시 되판 단기 매도인 비율이 3.6%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든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단기 매도 비율이 좀 줄어든 이유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교수님? 네, 향후에도 단기 매도 비율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 가격이 상승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지금 이제 단기 매도를 했을 때 약 1년 정도 기간을 봤을 때요. 가격이 아직 저평가된 시점에서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봤을 때도 향후에도 이렇게 이제 매도 물량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도 물량이 나오기는 조금 어렵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고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가 네. 되었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매수인들이 조금 더 물건을 보유하는 여건이 윤활해지는 거죠. 또 훨씬 더 수월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조금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서 이제 매수인들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데 있어서 부담이 확실히 그렇죠. 덜어지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단기 매도가 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굉장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천 건에 육박했다고 하거든요. 교수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게 원인이라고 보시고 또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많은 분들이 단기 반등이 아니냐를 제일 궁금해 네, 하시는데요. 맞아요. 단기 반등보다는 추세 상승이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가격이 하락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특히 이제 주거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요. 왜냐하면은 이제 금리 인하의 기정사실화가 되었고 공급 부족에 대한 공포감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네, 있죠. 네. 36주 연속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세 가격이요. 비단 지금 아파트만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요. 네. 그 빌라 시장도 전세가가 지속적으로 상승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나 서울 쏠림 현상에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공급이 많이 없죠. 네, 맞아요. 현재 향후에도 이제 공급량이 예정되어 있는 곳은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그렇죠?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도심권 내로는 점차 이런 전세 난이라든지 아니면 가격의 상승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특히나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신고가 거래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가격 저지선이 이미 2019년도를 이제 뛰어넘고 있다. 넘은 단지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상반기 봤을 때 상승으로 저희가 마감을 했잖아요. 네네.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때도 이러한 기조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기적 반등을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테지만 지금은 추세 상승으로 보는 것이 더 좋다, 더 맞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공급 부족의 공포감 때문에 계속해서 좀 상승해 나갈 것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좀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과열 현상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또 청약시장 역시나 같이 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저희가 좀 이야기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특히 이 하반기 서울 강남권을 좀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뭐 이 강남권은 원래부터 좀 전통적으로 인기가 워낙 좋았던 지역인데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까지 적용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 차익을 노리는 수요가 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높아지는 청약 시장, 강남권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어느 곳을 좀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사실 지금은 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강남 지역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이 반사이익을 본 반포 지역이라든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 인근에 붙어있는 지역들이 반사이익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지금 이 로또 청약이라고 말하는 특히 전매에 대한 제약이 없고 받자마자 분양을 받자마자 바로 대팔 수 있는 높은 시세 차익이 예정돼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말할 거는 또 없고요. 물건에 따라 조금 다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지금 봤을 때 강남권뿐만 아니라요. 노도강 지역 같은 네. 경우도 굉장히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 있는 것들 그리고 또 과천 지역 인근에 있는 지역들이 현재 인기가 굉장히 많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역들도요.
향후에는 지금은 아니지만요. 네. 재건축에 의해서 이주 수요가 있는 지역과 붙어 있는 지역에 분양권 단지들이 관심을 굉장히 또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분양 시장이 이제 2030의 전유물이 아니라 네. 4050까지도 만점짜리 청약통장도 나올 맞아요. 정도로 관심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지역들을 또 옥석을 낱낱이 가려내시는 네.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지역들 위주로 조금 한번 살펴보시고 이주 대규모의 이주나 개발이 예정돼 있는 지역을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강남권부터 시작해서 그나마 지금 또 오르고 있는 노도강 네. 여기도 얼른 타야 되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과천은 워낙에 또 강남과 위치가 좋기 때문에 네. 인기 지역으로 말씀을 또 해주시는데 향후 재건축 관련해서 좀 눈여겨 볼 수 있는 지역들 포함해서 이주 개발 관련된 지역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높아지는 아파트 가격에 이제 최근 수도권에 기분양 단지들의 분양가 경쟁력이 또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양가 인상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데다가 현재 집값 상승 분위기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분양가가 이미 확정된 기분양 단지의 분양가가 굉장히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교수님께서는 이런 기분양 단지로 이목이 또 쏠리게 되는 이유 어떤 게 또 가장 크다고 보실까요? 이게 다 공급이 향후 공급이 양이 충분하지 않을 것 그죠? 같고요. 네, 네, 또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게요. 이 신규 분양 단지, 새 아파트들을 굉장히 많이 그렇죠. 선호하는 경향이 맞아요. 있습니다. 기존에 9억에 있는 랜드마크 아파트들과 또 이렇게 기분양 단지, 새로 이제 분양되는 단지들, 특히 입주를 앞둔 단지들 같은 경우를 보면요. 그 전세라든지 이런 것도 임차인들의 수요도 굉장히 많고 인기가 많고요. 가격적인 메리트도 향후를 봤을 때는 전망성이 조금 더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4, 5년간에는 현재 지금 지어진 지 5년, 6년 되는 아파트들은 지어진 지 10년이 넘는 9억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앞으로 4, 5년간은 공급이 많이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분양되고 있고 입주를 앞두고 있는 이런 기분양 단지들의 인기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약 4, 5년 정도라고 이제 교수님 이야기해 주셨는데 공급이 좀 부족할 것이다라는 것이 좀 예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미 기분양 단지에 너무 많이 좀 인기가 쏠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우리 교수님은 지금 공급 부족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17주 연속 집값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좀 계속해서 좀 과열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 공급 부족이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도권 도심 내에 이 주택 공급을 책임질 만한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성 악화로 좀 부침을 겪는 중이라고 해요. 뭐 건설사를 찾지 못해서 재건축이 불가능한 지역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현상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제가 이 공급 부족이라고 얘기하면요. 국토부에서는 공급 부족이 아니다. 네. 향후에 공급량을 늘리겠다라고 맞아요. 발표를 하는데요. 이 중요한 거는요. 어디에 언제 공급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도심권 내엔 공급량이 올해만 부족했을까요? 작년에도 예년에도 네. 항상 강남권에는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기존의 아파트 개발이 지어졌잖아요. 중층 이상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선 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활성화를 많이 시켜줘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요. 개발을 왜 못하냐? 이유를 봤을 때는요, 공사비에 대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양 단지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이제는 이 원가에 이 가격으로 공급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인기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기존에 나와 있는 사업성은 안 좋아졌죠. 왜냐하면 그때보다 공사비의 원자재 값이라든지 원가비가 굉장히 많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이 정부 정책에서 3기 신도시 인근에 2만 호 공급을 더 늘려준다를 발표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공사비에 대한 갈등, 그렇죠. 표준건축 시공비라든지 이런 부분, 정비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속도를 높여가는 수밖에 없어요. 네.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뭐 용적률을 상향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준다든지 용적률이 낮은 지역 같은 경우 혹시 고도 제한이 걸려 있는 뭐 산아래 지역 같은 경우를 조금 더 제도적으로 조금 좋게 만들어 준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이제 제도적인 접근이 조금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얘기하면 다 이제 투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공급량이 없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들이 사실 크거든요. 시장에서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 그리고 입지 이것이 좀 기본 요소인데
지금 이것들이 다 충족이 못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분들이 봤을 때 아니 시기적으로 이 시기에는 가격이 하락하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게 정상인데 그러니까요. 예외적으로 네. 계속 반등을 보이는 이유는 다 이러한 그 시그널들이나 이러한 현상들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활성화시켜주는 방향의 검토가 조금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이제 청사진을 제공해서 3기 신도시 공급량 늘려주겠다, 뭐 그린벨트 풀어주겠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중요한 부분에 포인트를 조금 맞추는 것이 좋지 않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네. 때문에 정말 다각도로 다가가고서 좀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공사비,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공급량에 따른 문제까지 일단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제도를 만들어주는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 굉장히 또 핫했던 게 그 빌라 사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또 이게 오히려 서울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킨 원인이 됐다라고도 보고 있고 또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가 오르면서 아파트 매매가도 오른다.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빌라를 착공할 때 착공하는 건수마저도 많이 줄고 있다라고 그러게요, 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서민 주거 안정이 많이 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실 해결 방법이 적진 않을 것 같은데 이럴 때 그래도 좀 굵직하게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 교수님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실까요? 아주 큰 효과는 없겠지만요. 그 민간 임대주택을 많이 매입을 해서 이제 일단은 그 전세가라든지 매매가를 일부라도 안정시켜 주는 네.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소형 주거 같은 경우는 좀 그렇거든요. LH에서도 지금 소형 주거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려고 그러고요. 이제 양극화가 좀 심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도심권 내에 공급이 많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인천 지역 같은 데는 천원주택이 있습니다. 이 천원주택이 뭐냐면요. 정부가 먼저 주택을 임대나 매입을 한 다음에요. 역으로 이제 세를 주는 건데요. 이제 신생아를 가지고 있는 그 뭐 신혼부부라든지 공급량이 조금 뭐 적은 지역이라든지 네. 이런 지역에서 임대가를 1,000원으로 쳐주는 이런 것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종국에 봤을 때는요, 이런 제도적인 부분으로 이제 공급량이라든지 임대가를 좀 낮춰주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양극화는 어떻게 뭐 할 수는 없고 점점 인구는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대책이 조금 많이 필요하다.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민간임대 주택을 매입함으로써 이렇게 좀 한 단계 낮춰주는 것들이 있고 빌라라든지 또 개발이 빠르게 될 수 있는 빌라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거의 뭐 한 3, 4개월이면 네. 완공이 됩니다.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든지 혜택을 지원해줘서 일반 민간 그 건설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게 이런 분들이 좀 편안하게 사업할 수 있게 이런 구조를 좀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공급 부족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단기적인 방향보다는 좀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빌라와 관련된 것들도 우리가 조금 더 잘 사업할 수 있고 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 오늘도 굉장히 심도 있게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함께 해주신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하정민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감 시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어제보다 0.39% 상승한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2,774.29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812.1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만족할 만한 지수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숨 돌린 하루가 되지 네. 않았을까 싶어요. 네, 내일부터 조금 더 반등할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더 시장에 가깝고 유익한 경제 이슈들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언제나 네이버와 유튜브를 통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의 상승이나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오수다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네.